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날이자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하기에 따라서요. 완전한 일상회복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황이 나빠진다면 갑갑한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선택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철강 관세 분쟁을 끝냈다. 이 관세부가요, 트럼프 정부 당시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뭔가 다시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유럽산 철강 미국에서 무관세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시대 세계 무역의 새 판을 짜고 있다. 이런 평가죠. 자, 우리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쿼터제를 적용받습니다. 일정 물량만 미국에 팔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대미 철강 수출 제한 협상 나설 것이다. 유럽도 풀었으니까 우리도 풀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651일 만에 위드 코로나. 마스크가 최후 방어막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의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기준은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입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되는데요. 그런데요, 어제 보면요, 신규 확진이 나올 때 2,000명대입니다. 어제는 사실은 휴일 집계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주말 동안 헬로윈 인파가 있었습니다. 휴유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회복 공든탑을 지키려면 마스크 착용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접종률 더욱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1단 기사로 있습니다. 일본이 선거를 치렀죠. 중의원 선거입니다. 우리로 치면 총선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집권자민당 단독 과반, 한숨 돌린 기시다 총리. 과반인데 이제 가까스로 과반 넘긴 거예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과반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결과적으로 과반이 됐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승리했다. 그러나 가까스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앞으로 오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파트 얘기군요. 6억 이하 아파트 서울에서 씨가 마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 46%가 급감했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인식을 받는 아파트도 다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요. 전체 11%만 남았다. 6억 이하 찾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그래프가요. 올해 초 그리고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6억 이하 아파트 비중을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 숫자보다 그래프를 보세요. 뚝 떨어집니다. 비중. 반대로 다 올랐다는 소리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뉴스를 읽으실 때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들을 위해 생생하게 그 의미를 분석해 주실 네 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메인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11월의 첫날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마조마 헬로윈입니다. 일면기사 때 잠시 헬로윈 얘기 꺼냈죠. 주말 동안 헬로윈 파티, 헬로윈 행사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즐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방역 당국은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뭔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곡간 정치입니다. 곡간은 뭔가 먹을거리, 쌀이 많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퍼줄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에 곡간 정치가 붙었어요.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다시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다뤄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398대 꺼준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지지율상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받는 두 분이 계신데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쪽은 398이야. 그쪽은 꿔준표야. 이렇게 뭔가 비난을 한 거죠.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필리핀 댁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도 각각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단계적 일상회복 오늘 첫날입니다. 그런데요,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이 주말 동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들이죠. 보겠습니다.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겠죠? 일상회복 시험대가 된 헬로윈. 여기 좀 보세요. 여기가 어제 서울 이태원 지난 30일 밤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도 그랬고요.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좀 들리고 옵니다. 30일 밤 서울 이태원 일대인데요. 한눈에 봐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외국과 달리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요. 다들 쓰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빽빽하게 모인 거 조금 뭔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요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요.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이태원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본 걸 적은 거예요. 아래로 갑니다. 1년 기다린 오늘 밤새 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다 그러고요. 골목마다 가게마다 인파가 몰렸고요. 밀집된 자리에 앉아서 식사. 요거 3밀. 그러니까 밀집은 피하라고 했는데 좀 밀집된 모습 보였다는 거. 가게 밖에서 노마스크 흡연도 있더라. 그리고 주말 동안에 단풍 구경 나선 등산객도 많았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에서 좀 얘기가 했어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반응들도 있었는데 뭐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민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 바랍니다. 혹시 10시 지나면 여기서 드시는 거 방역수칙 위반인 거 알고 계세요? 계속 마시실 거예요? 갈 거예요, 이제. 헬로윈 데이를 계기로 확진자 규모 증가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보다 앞서서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간 나라들 꽤 많이 있죠. 어떤 모습일까?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식당, 영화관 소비도 늘고 확진자 수도 늘고 이것도 늘고 저것도 늘고 다 늘었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 주요 7개 국가를 보니까 이렇게 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럽 국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방역 완화로 이동이 많아진 거죠. 대면 서비스 중심 이용자가 늘었고요. 인구 밀도 높은 나라는 확진자가 급증했다. 우리도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들어갔잖아요. 내수 회복 기대감과 동시에 방역 해이에 대한 걱정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윤경호 의원님. 방역 당국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들어갔을 때 최대 하루 확진자가 5천 명까지 늘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걱정 예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5천 단계를 넘어서 거의 만에 육박할 경우 이럴 때는 윤경호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의 입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계속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 목소리 좀 내시겠습니까?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쩔 그대로 수가 없다. 진행해야 된다. 이를테면 독감이나 감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끼고 사는 것처럼 예. 코로나도 이제 그런 정도로 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자꾸 단계적이라는 얘기를 붙여서 예. 온 거 아닌가. 사실 1년 한 10개월 됐죠. 예. 우리 환자 발생 기준으로 따지면 2019년 2020년 초입니다. 초죠. 예. 1월, 2월이죠. 그 사이에 지내놓고 보면 방역에 방점을 두는 대책과 정책을 쭉 펴온 게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소비를 위주로 하는 경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사실 방역 전문가들은 당연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예상대로 5천 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되면 이거 접어야 됩니다. 다시 일상 회복이 아니라 거리 두기 단계로 가야 됩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건 방역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할로윈 대위 전문의들이 모였다 이런 거와 함께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보복성 소비라는 아주 참 보복 재밌는 소비. 저 보복성 만남 그동안에 참고 참았는데 그걸 지금 폭발하는 거잖아요. 뭐 해외 여행 이런 거 예약이 꽉꽉 찼다면서요. 예. 결론은 이제는 마스크 쓰고 백신 맞고 기타 등등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다 개인 책임이다. 정부가 하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고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고 예. 아마 이런 정도 단계는 이미 지났을 것 같다. 왜? 이제는 이 코로나라는 이 병에 대해서 개개인들도 예. 상당 부분 알 만큼은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 체계나 이런 거는 정부의 몫이지만 예. 나머지 생활 수칙이나 이런 거는 개인의 몫이다. 그리고 더 이상은 방역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층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앵커가 그런 제기한 문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나라 영국이 상당히 선진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방송들이 거기에 예. 현지 취재도 보내고 했더라고요. 영국은 하루에 5만 명까지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구하고 비례하면 5만 명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사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이건 그냥 독감이나 감기 정도로 이미 생각하고 예. 살겠다고 간 것 같고 예. 인구 밀도가 높은 작은 나라들, 싱가포르,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이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나라들도 심각하지만 그냥 가지 않습니까? 결국 제 결론은 끼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생각 밖으로 굉장히 급증하더라도 지금 이런 단계 가는 거 이걸 돌이킬 수는 없는 거다. 방향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어가 보죠. 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게 되면 그때는 비상계획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역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가동률은 42%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요. 신규 확진 5천 명까지 대비를 한다.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지표를 바꿨다. 그래서 대신 중환자 병상 숫자, 그러니까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여부를 보면서 판단한다. 이 부분을 중점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방역 조치의 기준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천하람 변호사. 네. 일단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예를 들어 한 10,000명 정도까지 육박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된가? 계속 정부 조치를 지지할 것인가? 그리고요. 정부가 확진자 수 중심에서 중환자 병상 숫자 여기로 기준을 바꿨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 네, 저는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확진자가 2,000명대가 나오는 현재도 병상 가동률이 한 40%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5,000명이 넘어서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확진이 그렇죠. 나오게 된다면 7,000명, 8,000명,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10,000명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예. 이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의료 체계 또 우리 음압병동 이런 것들이 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체계가 가동되겠느냐. 예. 그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 그러면 당연히 다시 과거로 돌려야죠. 그 정부도 아까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일단 병상 가동률 이걸 보면서 비상계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나마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나마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의 경우에 돌파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예. 중증까지 가는 비율 자체가 좀 낮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확진자 수가 이제 단순히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 우리 성인 인구의 70% 이상이 이미 접종을 완료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중증으로 가는 환자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때는 계속 가야 되겠죠. 정부도 참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바꿨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그 폭이 좀 적었으면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거죠.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지금. 자, 코로나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정치권 소식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여야 관련된 이슈가 차례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당과 좀 관련이 된 이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50만 원 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자 여당도 논란 이재명 곡간 정치 아니냐. 큰 제목으로 돼 있어요. 아래로 갑니다. 지난달 29일이죠. 며칠 지났습니다. 전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0만 원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어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최대 26조 정도 필요하더라. 이거 하려면 국채 발행 불가피한데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기재부는 불가 입장이랍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좀 부정적 기류인데 야당에서는 아니 이런 얘기 이렇게 쉽게 꺼내는 거 보니까 포퓰리즘 정치의 끝판왕이군요. 이런 또 비판을 해놨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요. 우선 지난 29일 이재명 후보가 이 재난지원금 관련된 얘기를 좀 처음으로 꺼냈거든요. 29일 날 얘기를 꺼내고 어제 한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화면 보시죠. 이제 어제 발언이에요. 자, 국민 1인당 최하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최대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급된 게 5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50만 원 지급되면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그랬던 100만 원이 차는 거죠.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30에서 50만 원. 다음 보겠습니다. 자, 1인당 100만 원 생각하는데 현대 48만 원, 50만 원 가까이 지급. 그러니까 추가로 50만 원 최대 지급하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국가 역량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에 오류인 듯하다. 아, 지금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걸 약간 판단 오류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줘야 되는데 못 줬다는 거죠. 국민 위로 격려 드리는 효과 위에 추가 지원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당연히 반응들이 나왔겠죠. 야권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기사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50만 원 더.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세금이 꿀단지입니까? 이 뜻은 뒤에가 생략됐죠. 내키는 대로 퍼줍니까? 이걸 비판한 거예요. 좀 더 보죠. 여당 내에서도 이게 협의가 없이 갑자기 나온 것 같다. 이런 반응을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심상정 후보 어제 뭐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꽃감 빼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집권 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손실보상과 상병수당 등. 심상정 후보가 강하게 비판했어요. 반발을 하면서. 자, 신경미 전 의원님. 네. 이재명 지사가 글쎄요. 지금 뭐 기사에 따르면 당하고 별다른 논의 절차가 없이 본인이 그냥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100만 원 얘기를 먼저 꺼냈고요. 어제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더 지급이 되나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꺼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저런 어떻게 보면 주장, 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가 얘기했으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당내 분위기 좀 어떠신지 이걸 보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당에서는 물론 뭐 전혀 뭐 협의나 뭐 이런 건 없었고요. 그럼 저런 발언이 나올 건 예상을 못했던 네, 상황이죠. 예상을 못했고요. 예. 지금 처음에는 합격이 100만 원을 따로 얘기했다가 지금 반응이 약간 거세지니까 합계 100만 원으로 약간 좀 톤을 좀 바꿨는데 100만 원 얘기가 나왔을 때 잠깐 계산을 해본 걸로는 약 50조 정도가 들어간다.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되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합계로 100만 원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게 25조 내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합계가 되니까. 반으로 줄어든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25조도 뭐 만만한 돈은 아니죠. 아마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 엄청난 돈이 25조는요. 더군다나 예. 지금 연말로 들어서는 우리가 초입에 들어와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하죠.
어저께 국민의힘 마지막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정부 부채를 자기 이슈로 들고 나올 만큼 지금 정부 빚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고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속해서 곡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로마에 대통령과 함께 출장을 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아마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지금 장소와 시간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정부 입장도 지금 곤혹스러운 거죠. 이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여당의 대권 후보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토를 단다는 것이 지금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고요. 이 문제는 이제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당과 정부하고 또 토론을 해보고 예. 이게 가능하냐, 예산안에서 가능하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예. 채권 25조 정도를 발행하는 것이 그러면은 얼마나 가능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걸 지금부터 토의를 해야죠.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예상치 못하고 논의 과정이 없었이 그냥 좀 나온 얘기인데 그럼 이게 돈 문제라면 돈 문제가 되는데 천하람 변호사 잠깐 요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은 돈 마련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올해 예산 지금 논의 중인데 거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네, 안 그렇다면 돼 증액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난색을 표현한다면 이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정부가 가장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게 이미 올해 예산안에 큰 틀은 다 짜여져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뭐 한 4조, 5조 정도는 좀 줄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되게 깎죠 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5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하면 이미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있는 걸 다른 데로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죠 항목을. 근데 그게 너무 금액이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국가 채무 규모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정부도 정부지만 심상정 의원의 입장인데요. 예. 이게 같은 진보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판했어요. 위기감을 느끼고 무슨 있는 책임 거죠.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 돈을 퍼주는 거냐 이렇게 인식이 될까 봐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정부나 뭐 저희 뭐 국민의힘은 뭐 물론이고 정의당에서 봤을 때도 예. 대장동 이슈에서 이걸 좀 눈을 돌리기 위해서 정부 재정이나 어떤 정부에 대해서까지 부담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좀 선당 후사라기보다는 뭐 선사 후당의 이런 입장에 가까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후보의 있는 것 입장을 같습니다. 너무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관련 기사가 오늘 꽤 있습니다. 한 가지 골랐습니다. 보시죠. 말이 많은 이재명 공약, 의혹 덮기냐 주도권 잡기냐.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의혹 제기, 약간 정치적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를 덮기 위한 거냐 아니면 주도권 잡기냐. 뭐 말은 다르지만 뭐 같은 의미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주 4일제 음식점 총량제 등 정책 발표. 이게 정식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어떤 행사장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곤 아니면 질문을 받고 나오는 뭐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파장이 일었다. 그래서 뭔가 이슈로 덮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분석이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 발표라기보다는 어떤 행사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아니면 질문을 받는 과정에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게 딱 나와요. 어제도 그렇고요. 이슈로 덮는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의미 분석하십니까? 이 상황은. 이재명 후보가 우리 여성들과 게임을 하면서 예. 유니폼을 입고 나왔어요. 아.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예. 저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저 글자를 대장동이라고 읽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죠. 글자를요? 저 뭐 그 체육복에 예. 뭐 G도 있고 뭐 이재명 후보의 뭐 유니폼에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네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를 볼 때마다 이재명 후보의 얼굴에 대장동이라고 쓰인 글자를 봅니다. 그걸 떠올린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옷이나 자신의 얼굴에 대장동이란 주홍 글씨를 빨리 지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홍 글씨를 지우기 위해서 전국에 용하다는 의사분들을 좀 모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모색하는 과정에서 좀 강도 높은 정책들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4일제, 그리고 음식점 총량제, 예. 그리고 재난지원금 얘기. 재난지원금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바로 그러한 고강도 민생 이슈를 다시 들고 와서 대장동을 희석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되는데 그 이슈가 너무 황당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슈는 사채를 끌어다 쓰는 것이다. 결국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은 비유를 하자면은 정책을 내놓긴 하지만 사채를 끌어다 쓰는 셈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 이자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저는 그것이 좀 답답한데요. 결국엔 저게 본선에 가면 예. 다른 후보가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전부 어려워 죽겠는데 주 4일째 하면 기업들을 어떻게 살려는 것이냐. 그리고 음식점 총량제 하면 그러면 가게 열 자유도 없다는 말이냐. 이러한 뒷감당들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런 무리한 정책들을 끌어오는 것은 역시 주홍글씨를 대장동이라는 것을 지우기 위함이다. 그런데 급한 김에 바늘을 갖다가 바늘 허리에다가 꿰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런 것은 너무 급조한 것이 앞으로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급조된 정책은 결국엔 실패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책을 말씀하실 때는 좀 신중하였으면 하는 것이 뭐 많은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최근에 제기한 정책 중에 약간 규제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주 4일제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요. 최영철 편집위원 뭔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국민들 전체에 주는 거 과거 선거 때 통했다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통한다.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이재명 후보는 지사를 해봤고 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베풀면 좋아한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베풀수록 반응이 금방 오고 예.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도 받지 않고 기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기부 많을 거야. 전부 받지 않을 거야. 예. 하지만 기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 2% 있었는가요? 예. 이재명 후보는 아는 겁니다. 주면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국민들은 주면을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공약이나 정책에 야당이 반대하면 이거 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야당이 오히려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예. 지사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그러한 위치에 오르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무조건 다 해줄 것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야 하고 절제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절제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다. 그걸 좀 명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책임 얘기를 그래서 꺼낸 거군요. 책임 얘기를 언급을 한 거는. 자, 윤경우 의원님. 어제 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내면서 구체적인 뭐 액수도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 중에 우리나라 지금 재난지원금 이렇게 지급되는 거 보면 GDP 대비 한 1.3%로 굉장히 적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재정 판단의 오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글쎄 동의한다, 뭐 틀렸다 맞다 이런 예. 개념보다 이 재정 판단이라는 말이 사실 예. 아까 홍남기 부총리 언급이 잠깐 됐잖아요. 국간직위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끝까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죠. 예.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더 풀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계속 양측이 부딪히는 거니까 예. 재정 판단의 오류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여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수세적으로 계산을 하는, 쉽게 말하면 국가부채 비율이 과거에는 철칙으로 여겨졌던 게 40%였잖아요. 예. GDP 대비에. 그러나 지금은 그게 50%로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OECD 국가 평균이 뭐 몇 %다. 다른 나라는 뭐 어떻다. 심지어 가장 심각한 일본의 경우는 뭐 220%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저는 맞비교가 되면서 우리는 숫자가 낮으니까 괜찮다. 이런 거는 그야말로 아주 수준 낮은 논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 이거 올해 연내에 될 수 없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게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비비나 뭐 지금 올해의 상황으로 봐서 예. 뭐 추경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미리 끌어다 쓸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집행을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도 내년에 해야 된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꺼냈느냐? 그건 뭐 우리 다른 패널들이 이미 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덕분에 부정적인 논란만 벌어지고 있는 뭐 도덕성 문제, 대장동 문제, 의혹 이런 것들이 잠잠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벌써 이슈가 됐다 지금. 잠잠해진다는 것보다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언론이 우선 당장 여기에 더 따라오지 대장동 수사가 왜 이렇게 미진하냐, 왜 돈 흐름 추적 안 하느냐 예. 이런 얘기는 조금 뒤로 미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건 효과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갈수록 사실 저는 이 재정 운영조차도 예. 재정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보다는 정치에서의 결정과 영향이 더 커지는 게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저는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방역도 방역 전문가가 보면 절대로 이건 꾹꾹 눌러야 되고 막아야 되는데 예. 그 방역만 따지다 보면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경제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비슷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뭐 파퓰리스트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재명 후보처럼 퍼주자는 게 맞느냐? 예.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저 재난지원금으로 뭘 줘야 된다, 기본소득을 뭘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 예. 국민에게 준다는 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선별적으로만 준다면 예. 필요할 때가 있고 그게 정말 기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는 걸로만 계속 밀어붙인다면 예. 그러면 이런 논란, 파퓰리스트라는 비판 이거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죠. 아무튼 이 추가적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가 됐어요. 오늘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반의 목소리까지 싣고 있고요. 뭐 찬반 논란처럼 또 비춰지기도 합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죠. 역시 뭐 치열하게 좀 공방도 벌였고요. 근데 그에 앞서서 어제 각 후보들이요. 4명의 경선 후보들이 기자회견 열고 여러 가지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어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하루였죠. 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어제 후보들의 어떤 목소리와 이런 행보에 이딴 말실수를 사과한 윤석열, 박근혜 출당 사과한 홍준표 다 사과를 했네요. 뭔가. 죄송합니다. 아래로 갑니다. 유승민은 대구의 아들임을 또 강조하면서 뭔가 읍소를 했다. 그리고 원희룡 대장동 일타 강사 굉장히 강조하죠. 토론회 때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수십 번을 거론했습니다. 어제도요. 뭐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은 뭔가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 우선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보다 그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들리느냐 하는 걸 더 중시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실망하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장 조치에 대해서도 당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서운한 감정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여러분이 키워내신 대구의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재명을 잘 모르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정말 속이 타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그러한 국감의 기억을 다시 되풀이하시겠습니까? 4명의 경선 후보가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원희룡 후보는 저를 뽑아주십시오. 제가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면서 호소하는 모습들이었죠. 자, 다음 기사는요. 어제 토론에서 서로 또 날선 얘기도 했습니다. 상대를 겨냥해서 뭐라고 규정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죠.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398 윤석열로는 본선 못 치른다. 398이요?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숫자를. 그러자 윤석열, 홍준표는 꿔준표다. 이 무슨 소리일까요? 꿔준표다. 확장성이 없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뒤에 이름 빼고 바꾼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빈 깡통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제 빈 깡통이다. 원희룡 후보가 한 얘기예요.
자, 그럼요.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들이 각각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비호감도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압도적인 1위고 제가 2등이죠. 두 분이 비슷비슷하죠? 아니요. 이재명 후보 비호감도 높은 건 맞아요. 맞는데 홍 후보님 비호감도도 못지않게 높더라고요. 우리 윤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언짢겠지만 상구팔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선 때는 다른 데 찍을 꿔준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당 생각이 접목이 돼야죠.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주 빈깡통 같아요.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은 또 정책 토론도 많았는데 언론에서 이제 상대를 겨냥한 어떤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좀 주목한 겁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며칠 안 남았어요. 11월 5일이면 결정이 되고 사실은 11월 4일까지 다 끝나요. 당원 투표 여론조사 다 끝납니다. 그 사이에. 지금 4명의 후보 경쟁 중인데 이따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조심스럽지만 좀 분석 좀 해주시고요. 남은 나흘 남았어요. 이제는. 막판에 나타날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 이것까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당원 투표가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 당원의 마음을 잡는 사람이 이번 경선에서 확실히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는 뭐 홍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홍 후보가 윤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거든요. 아, 여론상으로 이기긴이지만 압도적인 거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지층에서는 또 여론조사는 윤 후보가 앞서는 수치도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갖고 지금 뭐 홍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섰다고 보기에는 좀 객관적으로 좀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판세를 보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거의 전원이 가 있다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가 그렇습니다. 있죠. 이게 윤석열 캠프인지 국민의힘 당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많은 현역 의원들이 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현역 의원들이 최근 몇 달 동안에 직접 당원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역 의원들이 모았던 당원들이 예.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현역 의원들의 마음, 현역 의원들의 의도 그런 것들과 멀어지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당원들이 늘어나서 뭐 젊은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지만 예. 결국에는 현역 의원들이 모은 당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들이 윤석열 캠프에 많이 가 있는데 예.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당원들의 당심이 결국 결정되지 않겠는가. 뭐 그러니까 지금 판세로 봐서는 많은 현역 의원들이 가담하고 있는 윤석열 캠프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역 의원들과 당원들의 밀집도 그리고 접촉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그 현역 의원들의 마음과 당심이 결국 유리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세는 여전히 대세론을 만들어온 윤석열 후보 쪽으로 앞서 있는데 그러나 변수는 있죠. 어떤 겁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최근 며칠 동안 여론조사에서 계속 홍준표 후보에게 엄청나게 추격을 당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홍 후보가 앞섰다는 수치가 나온 것은 예. 개사과 발언이 굉장히 컸습니다. 캠프 내에서도 개사과 발언 때문에 적게는 6%에서 7%포인트. 그러니까 전두환 발언 이후에 개사가 그 사진, 공개된 사진. 그 많게는 10%포인트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자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도 며칠이 남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또 어떤 설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변수는 설화다. 설화가 나온다면 이게 또 한 번 휘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설화를 줄이는 것이 각 후보들의 뭐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는 아까 당원의 그 표심 얘기하셨는데 주윤 야홍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뭐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예. 여론조사를 보면 내가 높게 나오는데 당원들이 왜 그 나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결국엔 여론조사가 민심이라고 홍 후보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인데 근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예.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당심에서는 이겼거든요. 예. 결국에는 뭐 당심이 민심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좀 특수한 정당이라서 보수적인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움직이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심은 매우 보수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 후보에서 이탈해서 아주 변칙적인 방향으로 가기는 좀 힘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아직 모르죠. 며칠 남았고요. 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는데 누구보다 사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지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은 바로 이분 아닐까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관련된 내용이 화면에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꺼냈습니다. 야당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후보 TV 토론이 너무 웃기다. 그래서 나는 우울할 때 본다. 그럼 너무 재밌다. 우울할 때 보면 재미가 있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들려요, 지금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그러자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을 조롱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꺼내요. 이 표현 있었죠? 벌써 몇 달 지났네요. 이 민주당 경선 토론했을 때 뭐 바지 벗을까요 말까, 뭐 바지 벗을까요 이 얘기를 꺼냈잖아요. 이걸로 논쟁했던 민주당 토론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쪽이 그런 얘기하실 처지세요?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또 논평으로 던졌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원환 변호사. 네. 우울할 때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비아냥으로 좀 들립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뭐 우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재미가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예. 근데 이재명 지사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 뭐 정말 솔직하게 재밌어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 지금 뭐 비아냥거리는 게 섞여 있다 최소한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 경선도 완벽하게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뭐 아주 수준 높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의 임승호 대변인도 저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오히려 예. 네거티브만 놓고 보면 명락대전이라고 불렸던 민주당 경선도 국민의힘 못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저 얘기를 들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한층 더 뭔가 달아오를 것 같고. 자극을 좀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재명 후보를 꺾는 그 날이 온다면 그때는 더 이상 재미있으시진 않겠죠. 이 조선환 변호사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그 뭐 만약에 결과 보고 얘기하시죠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요. 신경미 전 의원님 이 얘기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던졌을까요? 인터뷰에서 한 마음인데. 아니 사실 재미있습니다. 사실 재밌다. 네, 제가 민주당 토론을 준비하고 이낙연 캠프에서 그죠 토론 쪽을 좀 담당하셨잖아요. 토론 쪽을 제가 담당했던 본부장급의 사람으로서 보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토론의 그 포맷, 형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1대1 맞수 토론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어저께 KBS 마지막 토론에서 보면은 진행자는 빠지고요. 4명만 그 사각 테이블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그냥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를 했죠. 후보들끼리 방담을 해봐라라는 거죠. 시간만 주고 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포맷 같은 것도 좀 다양하고 재미있었고요. 지금 후보 숫자가 줄이고 줄여도 4명 이하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 줄인다면 3명까지 줄일 수 있는데요. 대개 1대1 토론은 뭐 대충 다 포맷이 결정이 돼 있지만 3인 이상이 되면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방송사 입장에서도 어렵지만 당의 입장에서도 선관위 입장도 후보 입장도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표현은 맞는데 여당의 후보 입장에서 너무 웃겨 우울할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다는 알겠는데 이제 우울할 때 본다는 뜻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조금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좀 안 했던 것이 훨씬 나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분들을 이제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아무튼 이런 반응이 나왔고 또 반응에 대해서 또 받아친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실 예정입니다. 이분이요.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기사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오늘 3번째
대선 출사표다. 오늘 전 뭔가 출사표인데 이게 세 번째라는 거죠. 안철수 이 국민의 당 대표 입장에서는. 한층 복잡해진 야권 후보 단일화다. 안철수 대선 출사표인데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하고 섞여 있어요. 좀 더 보죠. 지금 여론조사 따라서 5%, 6%뭐 이 정도 나와요, 지금요. 5% 지지율을 유지하면 단일화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5%라는 게 상당히 비중이 있다라는 거죠. 당분간 몸값을 높이며 독자 행보할 듯하다.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등 안에 연대 러브콜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경선 막바지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손을 잡자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요. 안철수 대표가 벌써 꽤 시간이 지났네요. 과거에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 뭐 등등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한 배경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대표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됐고요. 예. 안철수 대표와 통합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도자는 좀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고 또 기득권 깨기와 또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생각이 정말 있으시다면 뭐 대화를 나누고 할 여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철수 대표의 대권 도전 선언 오늘 예고돼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면 잘 이해 안 된다 이런 거 같죠?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손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열어둔 얘기를 꺼냈고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안철수 후보 오늘 대권 선언하고요. 내년 3월 9일까지 뭐 도전한다. 이제 선언할 거예요, 오늘. 대선 도전. 완주한다, 안 한다. 일단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 과정에 단일화 얘기가 막 섞여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망을 하면.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 획득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도 정당인데 정권 획득을 위해서 대선 후보를 내야죠. 예. 그런데 저는 궁금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국민의당을 사실상 이끌고 있었던 안철수 대표는 왜 꼴찌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하는가? 그렇습니다. 정당도 제대로 없는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이미 대선 선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당에 몸담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가장 꼴찌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공당의 구성원으로서 사실 누구나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국 주저한 것이죠. 내가 안 될 거야. 내가 나가면 되겠어. 결국 그런데 왜 나옵니까? 안 되지만 무언가 다른 포석이 있다는 것이죠. 정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일찌감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어야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경선을 시켜서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어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죠. 국민의당에서 경선이 없었잖아요. 그럼 경선을 절차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만들든지 공당이라면 그런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느닷없이 11월 1일이 되어서 국민의힘 경선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다는 것은 결국 의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만큼 결국에는 완주는 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일단 던져놓고 나중에 보상책을 바라겠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러한 것은 포석인데 저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이번만큼은 조금 실망스러운 행보가 아니었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 정당을 과연 정권 획득을 할 수 없는 정당이라면 연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출마 선언은 조금 똥단지에 가깝다. 저는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 누군가 결정이 될 텐데 그 후보와 단일화를 할 걸로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연합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연합 정치가 아니라면 국민의당이나 국민의당을 이끌고 있는 안철수 대표도 정치적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연합 정치를 통해서 최대한의 보상책을 이끌어낼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것이지 다른 길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겁니다. 혹시 이제 뭐 연대, 뭐 단일화가 아니면 연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혹시요 내년 3월 9일 대선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열리거든요. 그중에 서울 종로가 있습니다. 혹시 안철수 대표가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 이거 좀 이상합니까? 아니면 말이 될 수도 있습니까?
저는 뭐 그 단일화를 대가로 종로를 보상책으로 안철수 대표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에서 임종석이라는 뭐 강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니 강한 후보가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안철수 말고 누가 있느냐 이런 명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보상책이 있을 수 있으니 결국은 그런 보상책을 어떻게 국민의힘과 타협하느냐 그것이 결국엔 앞에 뭐 미래를 결정지을 수가 있겠죠. 관련 만평이 오늘 하나 소개돼 있습니다. 보시죠. 뭐 등장인물이 많아요. 일단 안철수 이렇게 되고 맨 앞에 있죠. 마이크를 들고 기자회견하는 것 같아요. 오늘 3번째 대선 출마 오늘 예정돼 있는데 그 뒤에 모습을 보죠. 뒤에 뭐 심판도 있고 여러 명이 서 있는데 드디어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운명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이크가 절로 가 있어요 지금. 링에서 4분이 서서 뭔가 정해야 되는데 이 심판이 마이크가 없네요. 그 마이크가 앞에 와 있네요.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 왜 하필 오늘일까?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 윤경호 의원님. 안철수 대표의 3번째 대선 도전이에요. 오늘 저 선언이 되게 되면. 이해 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십니까? 전혀 이해 안 됩니다. 저거보다 더 재밌는 만평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판이 벌어진대 예. 라고 뒤에서 누군가 소곤거리니까 걔는 나간대 안 나간대. 옆에서 누군가가 나간대 왜? 광팔러. 아, 광팔러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만평이 오늘 아침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예. 전 그게 더 압권이고 압축을 했다. 아까 우리 앵커와 최경철 의원이 종로의 보상 출마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정말 나락으로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그렇죠. 그건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 박아놓으면 그 지역에서 지역구의 주민들이 받아줄 것이다? 받아준다? 정치 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화면에 처음 나왔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 맨 먼저 깃발 꽂으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맨 먼저 깃발 꽂으면서 저 이번 대선 출마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잉크 마르기도 전에 그 잊어지기도 전에 왜 저 출마를 늦췄겠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는 방법은 시간밖에 없으니까 뒤에 온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따져보니까 2011년 아마 오세훈 시장이 던져버리고 생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그다음에 대선 3번, 이번 보궐선거까지 하면 큰 선거 5번이잖아요. 그때 안철수라는 기업인이 나와서 꽂았던 그 이미지는 혁신, 뭔가 새로움이었지 않습니까? 뭐 이른바 이제 새 정치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새 정치 얘기했고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다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만 오세훈 박원순 씨한테 무려 뭐 7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던 사람이 줘서 그냥 양보를 한 거예요. 당선까지 시켰잖아요. 그때 그 받았던 박수와 환호가 지금은 완전히 보수 세력의 일원으로 그냥 바뀌어버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전락해버린 안철수라는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나와서 한 당의 대표로 후보로서 나섰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는 단일화요? 단일화가 무슨 단일화입니까? 흡수죠, 흡수. 제가 보기엔 흡수입니다. 그러나 흡수가 되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얻었던 지지율 5%, 6% 정도까지 간다면 그건 뭐 상당한 위협이 되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전 그렇게 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3% 미만의 지지율에 그친다. 여론조사에서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건 흡수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대선은 이미 지금 유권자들이 또는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두 군데의 진영 대 진영 싸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누가 되느냐보다는 그 진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친문재인 지금의 현 정부 진영이냐 아니면 지금의 반정부 진영이냐 이걸로 결국은 나눠지는데 거기에 안철수 대표는 아무리 본인이 혁신을 얘기하고 제3지대를 얘기해도 그냥 반문재인 진영의 그냥 아주 작은 일원으로밖에 지금은 자리매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지만 아까 그 만평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나온대?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다 광팔러라고 말하는 그게 본인에게 더 씌워져 있는 지금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기다려보겠습니다. 출마 선언하면서 어떤 이유, 배경 이런 걸 항상 설명을 하죠. 그리고 본인이 왜 대선에 도전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겁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는요. 안철수 대표의 이 얘기하고 살짝 곁들여서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네. 뭐 강하게 좀 이재명 후보도 비판 아까도 봤지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대선 완주하겠다 뭐 이런 의지 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지금 어느 정도 보면 지지율 따라서 5% 6% 뭐 이 정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숫자상으로는. 실제 민주당에는 그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는 심상정 후보 굉장히 부담 아닙니까 사실은? 그건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 예. 그때도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예. 다 무산이 됐고 완주했죠. 예. 지금도 뭐 비슷한 형국이고 예. 물론 이제 후보들은 바뀌었지만 심상정 후보로서는 거의 이번에 마지막 대선 출마라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예상을 예. 하고 있고 본인도 이번만은이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쓰게 되죠. 그러나 그 당의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2017년에 사실 보수 후보들이 좀 분열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여러 명이.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뭐 노력은 하겠지만 심상정 후보의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그 소속 당의 입장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세력 연합 뭐 단일화 이건 어렵다고. 그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어쩔 수 없는 부담을 좀 짊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네, 그 부담을 안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오늘 오전에 뭐 출마 기자회견이 좀 잡혀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사회 이런 현상이 있군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전북 TV 뉴스에 중국어와 베트남어 자막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중국어와 베트남어가 모국어나 그게 용이하신 분들이 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캄보디아 수업도 하더라.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여기 지역사회 보면은 사실 인구가 주는 것도 있지만 다문화 가정들이 늘면서 그쪽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89곳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인구는 5년 사이 10%가 늘었답니다. 러시아, 이집트, 예멘에서 온 외국인 초등학생을 위해서 한국어 학습 교실을 따로 운영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군청에는요. 65개 외국어가 가능한 통번역기를 비치했답니다. 여기는 뭐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사시나 봐요. 출신지가.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마을 이장님은 필리핀 댁이다. 소멸이기 마을에 이주민들이 털을 잡고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필리핀 댁이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소개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북 무주군의 한 마을이에요. 거기에 이런 모습이 있답니다. 앞선 기사 다시 볼까요? 여기 지금 자막 좀 봐주세요. 여기 뭐 방송인데요. 이거 방송에 나오는데 이게 외국어로 자막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보라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이걸 읽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모습이랍니다. 천하람 변호사. 네. 천하람 변호사도 지금 국민의힘 속에서 이제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데 그쪽 지역도 이런 분들 많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남 순천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순천은 그나마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남 전체로 놓고 보면 저희가 그 전체 학생 중에 한 5% 가량이 다문화 가족인 걸로 파악이 되고요. 5%? 네, 전국 기준으로는 한 3% 되는데 전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평균이 5%인 것이지 이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뭐 10% 가까운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인 지역들도 허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실제 우리가 그 농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가 거의 없는데 예전에 다문화 초창기만 해도 이 다문화 가족이나 뭐 결혼 이주 여성을 좀 배척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지역 사회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라도 오지 않으면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립 빅 이장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지금 등장한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사회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신경민 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어떤 새로운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인데요. 동남아시아 결혼 이주 여성 문제는 저게 지금 방송이 아까 기사에 나왔던 게 전주 MBC 방송인데요. 전북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 그 프로테이지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현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현상은 중국 교포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사는 그렇죠. 서울의 경우에는 서남권 그러니까 구로, 영등포 뭐 이런 지역에 금천이죠 포함해서 요즘에는 광진구까지 포함해서 25개 구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에는 중국 교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은 ESL을 본딴 KSL이 많이 늘어나 있고요. 초등학교 경우에요. 그래서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는 신입생, 그러나 1학년 신입생의 거의 100%가 중국 교포 자녀로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KSL을 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교포들이 고급 중국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급 중국어 반을 운영해달라는 민원까지도 나오고 한국어는 당연히 배우지만 또 중국어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미 이 경찰의 지구대나 파출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선 행정, 경찰, 교육 이런 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 있고 필요가 생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런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고급 국제 인력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양성이 될 필요도 있고 이걸 우리가 오히려 더 추진해야 될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될 필요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슨 영화나 어떤 영상에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외국어를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 나라 모호가 서투른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좀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제로, 뭐 탄소 중립 정책 이런 얘기하죠. 먼저 첫 번째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영국 방문 중이죠. 탄소 저감을 강조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G20 참석해서 뭐 수소경제 등등등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막상요.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 1위인 중국, 4위인 러시아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 이거 지금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게 스코틀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건데 여기 불참했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먹구름. 그러니까 이게 되냐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하는데 이게 뭐 3위 인도는 목표 제시 없이 그냥 남탓만 하다. 그럼 1, 3, 4가 이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철 편집위원 이거 어떻게 잘 됩니까 그럼 이게? 뭐 국제적 합의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워낙 뭐 탄소 그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거고. 근데 저희도 그런 선언을 쉽게 하기에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 석탄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을 계속한다면 에너지 자급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좀 흔들리는 면이 있거든요. 여기 우리는 육지와 연결된 나라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의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저는 뭐 에너지 정책만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성과가 나오긴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오늘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